지금부터 24년 4회 정보통신기사 필답형 실기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보고는 제가 직접 아침에 시험장에 가서 17문제를 달달달달 외워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산업기사 시험을 보고 거기서도 17문제를 복원을 해서 쭉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시험 문제 요약입니다. 이 맨 왼쪽에는 문제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배점이 있습니다. 자, 기출 응용. 기출이란 거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경우를 기출이라고 하고, 기출 응용은 한 절반 정도는 똑같은데 절반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가 기출 응용입니다. 신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신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비율이 20점입니다. 요걸 다 틀린다고 해도 기출을 다 맞추고 기출 응용의 절반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합격률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요 신규 문제 비율입니다. 이 신규 문제 비율이 예를 들어 30%에서 40%까지 갔다라고 하면 합격률이 아마 10%에서 20%대로 떨어질 겁니다. 이 정도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0% 정도는 합격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문제 요약 보겠습니다. 802.11 무설렌 규격에서 얘도 기출 응용입니다. 거의 기출하고 유사하게 나왔는데 문제 형태만 좀 다르게 해서 나온 거고, 자, DMZ 그리고 감리의 용어, 그리고 광섬유 관련해서 측정의 원리를 묻는 것, 주파수 영역, 수방산란, 이게 답이었고, 그리고 배드존, 이게 기술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기사 시험에 가서 신규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자, CRC12, CRC16, IBM, 요 생성 다양식은 CCO라는 문제인데 얘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요 IBM으로 나온 건 처음이지만 CRC16에 CCITT 그리고 IC 이런 형태로 나왔었고, IBM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IC,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당연히 IC를 따라가겠죠. 요것도 저희가 최종 모의고사 때 다뤘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7번. 통신 인터페이스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신규 문제였고, 다음 이제 세그먼트의 확장, 경로 설정. 이 문제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기출 문제를 보고 답만 이렇게 막 외우신 분들은 이거 분명히 낚이겠다. 왜냐하면 거기 기존에 나온 기출 문제는요, 세그먼트에 확장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세그먼트를 서로 결합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을 살짝 바꿨어요. 경로 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답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마도 좀 낚이셨을 분이 꽤 많을 것 같고요. 점수 비율이 높지 않아서 그나마 반은 맞췄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오류 검출 방식, 요 관련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신규 문제로 포설 장력, 장력, 인장력이라고 하죠. 어떤 케이블, 광 케이블이나 아니면 구리선이나 이렇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있는데, 시공할 때 그걸 넘어서면 케이블 파손, 그리고 통신 품질 저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잘 지켜야 된다라고 좀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토큰 패싱 프로토콜의 장점 3개, 단점 2개입니다. 얘는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다음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집중 군내 통신실의 그 심사 기준을 묻는 문제, 얘도 신규 문제였고, 요 강의를 조금 들으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감리 결과 보고서, 여기 들어갈 주요 항목 3가지. 이게 배점이 12점이나 됐습니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100점이 높은 거는 그동안의 어떤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어떤 원가 계산, 표가 이만큼 주어지고 막 여러 번 계산하고 검사해야 되는 어떤 복잡성이 높은 문제들이 100점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의외였어요. 감리 결과 보고서 주요 항목은 기출 문제로 똑같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걸 공부만 했다고 하면 12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적지저항 측정 방식 3가지도 기출 문제였고, 이거 역시 100점이 9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자, 다음 8점의 배점을 받는 요 최소 해밍거리 기반 검출 정정 가능 개수를 묻는 문제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다음 16번 요 BER 같은 경우는 조금 값을 바꿨습니다. 10만 비트를 보냈는데 10비트 에러가
BR이 얼마냐. 예. 다음 17번은 이제 공사기 내역에서 재료비 계산하는 거. 요 문제는 우리 지난번, 지지난번 계속해서 문제가 나와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경향을 보면 신규가 20점입니다. 나머지 기출과 기출 응용만 갖고, 자, 기출 똑같이 나온 것들 다 맞춘다. 48점입니다. 기출 응용에서 절반만 맞춘다. 16점이죠. 64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비교적 난이도가 조금은 낮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1회하고 2회 시험을 좀 보시면요. 1회 때는 신규 문제가 26점이었습니다. 자, 기출을 다 마치고 기출 응용은 절반을 맞추면 어떨까요? 한 53점?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죠. 자, 2회 시험은요. 기출을 다 맞추고 기출 응용은 절반을 맞추면 한 64점 정도 나오는 시험이었죠. 요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1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 2회, 4회. 아마 2회, 4회는 조금 비슷하면서 4회가 조금 더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아래는 무선 근거리 통신 기술인 IEEE 802.11의 일부 표준 규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자, 아래 표에서 가나다에 들어간 내용을 쓰시오. 자, 보시면은 전송 속도가 54Mbps, 사용력은 5기가, 정확히 얘기하면 5.8GHz죠. 이 대역의 규격은 802.11 A입니다. A. 그리고 나서 802.12G가 표준화됐고요. 얘는 한참 옛날 거예요. 1999년도에 표준화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11A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802.11B라는 표준이 있었습니다. 자, 얘하고 보면, B가 더 나중에 표준화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빨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OFDM을 쓰고 있는, OFDM을 채용한, 무선 랜이 이때 A가 표준화가 됐고, 그리고 한 3, 4년 지나고 나서 11G가 2.4기가 대역으로 표준화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다 대역폭을 20MHz를 써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54Mbps의 속도를 갖고 표준을 발표합니다. A 나오고 G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1N이 나왔죠. 11N은 최대 600Mbps까지 나오죠. 얘는 마이모를 쓰기 시작하고 대역폭을 40M가 늘립니다. 그러면서 600M가 나오고 그 다음 점점 진화합니다. 11AC라는 거는 6.9GBps. 마이모의 숫자가 늘리고 대역폭도 늘립니다. 그리고 11AX. 얘는 10기가까지 나오죠. 그 다음 11B라고 초고속 무선 A입니다. 얘는 현재 표준화 진행 중이고 40기가까지도 나옵니다. 자, 문제를 내려면 와, 이건 진짜 너무한 거예요. 99년도면은 25년 전입니다. 무선 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 다 상용화된 거 보면 요거 쓰고 있어요. 요거 11AC. 물론 11M도 있고 다 호환이 됩니다. OFDM으로. 하지만 최근에 상용화되는 AP의 대부분은 이건 기본이고 요것도 올라가 있는 것들이 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과거에 내고 이제 좀 최신 기술을 내면 좋겠는데 아직 문제풀이 여전히 과거에 틀어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여기에 뭐 11AC나 11AX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냐? 이 문제에 좀 이런 게 조금 더 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최대 전송 속도, 그죠? 11AC도 54메가 되잖아요. 미니멈으로 낮추면, 그죠? 최대로 하면 6.9GBps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얘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 문제가 이 기존에 이제 기출 문제 보면은 11A, 11G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답이 나오는 그런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그냥 별다른 어떤 이의가 없다고 하면 11A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80.11A 54Mbps 2.4GHz.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방화벽 내부 네트워크는 보안 영역. 자, 트러스트 존이고 방화벽 외부는 인터넷, 언트러스트 존. 예, 신뢰를 하냐, 신뢰를 하지 않냐, 그죠? 근데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한다. 완충이란 말은 버퍼 역할이죠. 예,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웹서버 등을 배치하는 영역을 무엇이라는가? 예, 이거는 우리 한반도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정보 보안 용어인데 Demilitarized Zone, 예, 비무장지대죠. 예, 이 존에다가 여기 나온 외부에서 접속 가능한 웹서버 혹은 뭐 메일 서버 이런 것들 여기다 위치시킵니다. 예, 정답은 DMZ입니다. 이렇게 쓰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DMZ 존. 이건 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이걸 틀렸다고 하면 또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역전 앞에 가서 뭐 사먹어라. 역전 앞, 이 역 앞이잖아요. 예, 그런 중복 용어들을 다 잘못했다고 하면 이 나라가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예, 맞다고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약어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예, DMZ를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자, 이제 여기 우리 방화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방화벽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쪽, 바깥에 있는 영역이 이제 인터넷 영역이고, 네. 그리고 이쪽에 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양한 서버를 놓는 거죠. 아까 말한 웹 서버, 메일 서버. 그리고 이쪽에 이제 또 내부에 와서, 네. IDS, 뭐 IPS 통과시키고, 이쪽 영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트러스트 존, 언트러스트 존, 여기는 DMZ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보안 모델이에요. 일반적인 보안 모델. 이 방화벽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하는 역할은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통과할 거는 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드랍시키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이건데 이쪽을 비신뢰, 여기는 신뢰, 이쪽은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운용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보안 모델의 변화가 뭐냐면 이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Never Trust, Always Verify. 절대 믿지 말고 무조건 항상 검증해라. 이 네트워크를요 잘게 쪼갭니다. 예, 잘게 쪼개서 그 쪼갠 영역을 갈 때마다 계속 인증하고 권한 검증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모델을 뭐라고 하느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한 1, 2년 전부터 약간 보안의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공격자가 한 번만 딱 뚫고 들어오면 여기를 다 털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내부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인증하고 검증하고 확인받고, 자, 이것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보안 모델로 지금 막 공공기관이나 이쪽으로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저기 백악관에서. 이런 용어가 있다?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은 정보통신공사법에 정의된 감리 용어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적으시오. 와, 이 문제는요, 정말 감리의 정의, 설계의 정의, 용역의 정의 등등 정보통신공사법 2조 용어의 정의에 나오는 그 앞에 한 4-5가지는요, 시험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돌고 계속 나옵니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 자, 용역업자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대가를 받고, 그죠?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 보수 등등 이러한 일을 하는 사업자가 용역업자입니다. 그죠? 이 용역업자가 자, 뭐 및 뭐의 내용대로 시공된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자, 여기 뭘까요? 설계 도서입니다. 설계 도서. 여기는 관련 규정이고요. 자, 이렇게 쓰면 좋은데 여기에 설계 도면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틀려요. 왜냐? 설계 도서는요, 설계 관련된 문서들을 다 책으로 만들어 옵니다. 하나의 책이에요. 이 도서가 설계 책입니다. 책. 그 책 안에 설계 도면도 들어가고 또 공사에 관한
계획서, 또 그 설계에 대한 설명서, 또 뭐가 있어요? 공사비, 명세서. 자, 이런 모든 설계 관련된 이런 문서들을 책으로 만든 게 설계 도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설계 도면이라고 쓰게 되면 저는 부분 점수를 주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규정, 이 규정을 법령이라고 쓴다. 좀 애매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법에 나오는 용어를 조금 바꿔서 이걸 부분 점수를 받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넓으신 분이 채점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4번, 광섬유 케이블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의 원리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보겠습니다. 보기는 투과법, 컷백법, 후방산란법, 주파수 영역법.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후방산란법. 뭔가 이렇게 되돌아온다는 거죠. 바로 OTDR의 원리. 자, 투과법하고 컷백법. 컷백법이 나오면 광파워미터, 삽입법, 컷백법. 그죠? 그게 떠올 거고. 자, 주파수 영역법이라는 거는 어떤 펄스를 쏴가지고 저 출력에서 그 펄스를 보고 도메인 영역, 도메인이 주파수 영역이 되겠죠? 그걸 보고 주파수 특성을, 대역폭 특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1번. 주로 다중모드 광섬유의 대역폭 특성 측정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RF 신호로 변조된 광펄스를 입사해서 자, 이 광섬유를 통과한 신호의 진폭 변화를 통해서 대역을 측정하는 방법. 이게 주파수 영역법이고, 자, 광섬유를 전송되는 신호 일부가 자, 레일리히 산란. 자, 그리고 프레넬 반사. 자, 레일리나 프레넬이나 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을 딴 현상인데, 스캐터링, 산란은요, 광이 딱 들어가서 어떤 그 불순물을 맞잖아요? 그럼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진 거의 일부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반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광 커넥터가 있습니다. 광과 광을 연결하는 커넥터. 보통 이게 용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커넥션을 하거나, 광 커넥터를 하게 되면요, 일부가 여기 맞아서 이렇게 되돌아와요. 그걸 이제 우리는 프레넬 반사라고 합니다. 산란과 반사를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특성을 이용하는 장비, OTDR이죠. 그게 후방 산란 원리, 혹은 후방 산란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OTDR 측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드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방금 전에 후방산란, OTDR의 원리를 얘기했는데 또 바로 OTDR을 써놨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도 이걸 딱 쓰면서 와, 이거는 기술사 시험을 본 사람이라면 뭐 쓸 수 있겠지만 기술사 시험에서는 이 데드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하는 거. 기사 시험에서는 일단 뭐 이걸 묻는 걸 시험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이거의 종류 3가지 쓰는 건데 3가지는 이니셜,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어테뉴에이션. 이 데드존의 개념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죽어있는 구역이에요. 아, OTDR이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구간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자, OTDR을 그냥 이렇게 화면을 나타내면 이쪽이 뭐 전력, 그죠? 이쪽이 거리. 자, 시간을 보통 이제 거리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나타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광섬유와 이런 손실 특성을 갖는데 중간에 어떤 이런 광 커넥터나 아니면 용착이 들어가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 자, 이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한번 튀어 올려져. 이렇게 내려갑니다. 용착은요,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고장점이 나왔다. 그래서 막 춤추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측정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요, OTDR은 아주 얇은, 아주 좁은 광 펄스를 보내요. 보내면 이게 이런 광 커넥터나 용착점에서 아까 말한 원리 있죠. 1번 레일리 산란, 2번 프레넬 반사. 이걸 통해서 일부가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건데 펄스의 폭이
아주 좁지 않거나 약간 넓거나 아니면 이런 이벤트가 붙어 있으면요, 이걸 체크를 못해요. 자, 요걸 보면 원래 되려면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붙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를 인식을 해버려요. 이게 바로 데드존입니다. 정확하게 그 구간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 존재한다. 어디 존재하느냐, 보통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 그게 이니셜 데드존입니다. 네. 그리고 요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벤트, 어테뉴에이션, 이렇게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세세하게 좀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런 게 데드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셜, 이벤트, 어테뉴에이션. 당연히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오류 검출 코드의 생성 다항식을 쓰시오. 이 문제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학원에서. 자, CRC 12는 자동적으로 나오죠. 항상 CRC 같은 경우는 X의 12승. 요게 제일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요 CRC 12는 자, 11, 3, 2, 1 이렇게 나타냈죠. X의 11승, X의 3승, X의 1승, 2승, X의 1승이니까 이렇게 하죠. 자, CRC 16은 두 가지 케이스 혹은 세 가지, 네 가지 많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자, CCITT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진 단체입니다. IT로 흡수 합병이 됐는데 여기에서 만든 CRC는 X의 16 더하기 여기는 1이었고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가 12고 그리고 X의 5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이유는 뭐예요? 매우 요 C가 뭐라 했죠? 17수 하면 C가 12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CCITT 총 5개니까 여기에 5가 들어간다 이렇게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하고 이제 안시에서 만든 안시는 이제 미국 표준협회죠. 여기서 만든 CRC 16하고 조금 구조가 다른데 여기 X의 16과 요 1은 동일하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요것만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게 근데 X의 15 여기는 X의 2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서 IC, IBM 한통속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답안을 보시면 12, 11, 3, 2, 1 여기 X의 1승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IBM은 IC하고 똑같으니까 16, 12, 5, 1입니다. 이게 정답이 될 거고 자, 이게 제가 말하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게 보강 시간에 한 건데 CRC 16, CCITT라고 해서 16, 12, 5, 1 이렇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IC, 가로 열고 IBM 보이시죠? 15, 2, 1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이게 책에 좀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지만 우선은 이제 책은 지면상 한정이 있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세세하게 다뤘고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7번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표준 인터페이스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신규 출제 문제입니다. 1번 ITT가 권고하는 X25 네트워크. X25 하면 약간 의미가 있죠. 패킷망, 기존의 서킷망에서 패킷망으로 전환될 때 최초의 표준입니다. ITT에서 만든 표준이고 이 네트워크의 전송을 위한 물리계층의 인터페이스가 뭐냐? 이 인터페이스를 물어보면 이제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표준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X25 관련된 X3 같은 경우는 분할 재조립 그게 X3이었고 패드라고 하는 어떤 표준이 있었고 또 20, 21, 23, 75 아주 많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외우기에는 기출 문제니까 외워야죠. 근데 그게 아닌 시험 문제가 아닌 것들을 막 골라서 외우기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얘는 일단은 X21이 답이고요. 2번 근거리 통신망의 라우팅 및 스위칭 장비들을 광역 통신망의 고속 회선과 서로 연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단거리 통신 인터페이스. 제가 이것도 외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이 답을 잘 몰라서 여기에 HDLC가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이더넷 이런 게 들어가야 되냐 막 생각을 하다가 저는 정확히 답이 기억이 안 나서 와서 찾았습니다. 이것저것 막 검색하다가 찾았어요. 자, 답은
자, 1번은 X.21입니다. 이게 답인데, 이거 외에 RS232 혹은 EIA232 모두 가능합니다. 뭐냐면, 이게 나올 당시에는요, X.25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RS232, 요, 같은 거죠? 예. 얘네가 속도가 보통 뭐 9.6kbps. 얘는 수십 kbps. 그러니까 얘네들을 연결을 했어요. 얘도 이제 고속화가 되면서 얘들은 서서히 조금 표준에서 멀어지고 X.21로 이렇게 물리계층 인터페이스로 표준화가 됐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HSSI입니다. 하이스피드 시리얼 인터페이스. 얘도 이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예. 저도 이제 이런 게 있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옛날 거라. 예. 근거리 통신망과 라우팅 스위칭 장비들을 여기 연결한다. 근데 요게 만약에 현지에서 얘기하면,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면 답이 뭐가 나올까요? 저는 뭐 이런 거? 예. 핀지 인터넷?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어 사전에 이게 거의 똑같이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TTA 정보통신 용어 사전입니다. 예, 고속 직렬 인터페이스 HSSI라고 국내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랜에서의 라우팅 스위칭 장비들을 광역통신망의 고속 회선과 서로 연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단거리 통신 인터페이스. 이게 명확하게 딱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랜 라우터를 T3 회선에 접속하는 데 사용되고, 자, 토큰 고리와 이더넷 네트워크상의 장비들을 소넷, OC1 또는 T3 회선에서 동작하는 장비들과 연결하는 데 사용된다. 답은 일단 HSSI 같습니다. 이렇게 쓰셔야 정답이 인정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신규 문제들은 100점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신규 문제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1번 정도는 대부분 맞추지 않으셨을까? RS232 혹은 EIA232, 뭐 TIA232 다 맞습니다. 예, 요건 정답으로 인정될 것 같고 2번은 조금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8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자, 이게 문제를 보고 자세히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면 틀린다라는 그런 표본을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자, 네트워크 장비 중에서 하나의 네트워크 세그먼트 안에서 크기를 확장한다, 연장한다는 거죠. 1번은 뭐예요? 이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문제로 리피터죠, 리피터. 예. 그런데 이 뒤에 문장이 달라요. 근거리 통신망에서 세그먼트 간의 경로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는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예. 세그먼트를 결합하는 거는 브릿지가 하는 거고, 예. 근데 이 경로 설정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3계층, 그래서 이 뒤에다가 L3 스위치 이렇게 쓰셔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늘 부탁드린 게 있어요. 문제를 3번 읽으십시오. 문제를 3번 읽고 문제가 원하는 답을 쓰셔야지 내가 생각하는 답을 쓰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분명히 브릿지라고 쓰신 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브릿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 이것 때문에. 정답은 리피터, 그리고 2번 라우터 혹은 L3 스위치도 맞습니다. 9번 데이터 통신 중에 발생하는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의 종류 3가지를 나열하시오. 얘도 똑같이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페리티 체크, 페리티 검사, 그리고 CRC 블록합 검사. 자, 이 문제를 잘 모른다고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또 제가 시험 중에 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1번부터 17번까지 일단 문제를 쭉 읽고 나서 내가 잘 모르는 문제의 답이 다른 문제의 보기로 나와 있지 않은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고 여러 번, 수백 번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그렇게 하면 얘는요, 요 3가지 중에 2가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오류 검출 코드에, 자,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뭐예요? CRC죠? 자, 3가지 중에 하나 맞췄어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어떤 수신부의 최소 해밍거리가 얼마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검출 가능한 최대 오류 개수.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해밍 코드가 하면 되겠죠. 자, CRC와 해밍.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문제 안에서 정답을 찾아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요, 한 문제 한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지,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하고 시험 문제 푸시면 조금 더 2점, 3점이라도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9번. 그래서 페리케 검사, CRC, 그리고 블록합 검사, 얘는 일반적으로 이 위에 써 있는 거는요, 오류 검출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해밍 코드, 터보 코드, 컨볼루셔널 코드, LDPC 코드, 얘들은요, 오류 검출 기능인 기본으로 있고, 여기에 오류 정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요런 부호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채널 부호라고 합니다. 채널 부호. 네. 채널 코딩. 네. 다른 말로 하면 FEC라고 합니다. FEC.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고 해서, 네. 우리 일반적으로 ARQ 있죠. ARQ. ARQ는 뭐예요? 제가 정보를 보냈어요. 저쪽에서 잘 받았어. 그럼 제가 다음 거 보내요. 근데 가다 뭔가 깨졌거나 이러면 저기서 뭐래요? 다시 보내. 그럼 다시 보냅니다. 이게 에러 제어 기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라디오, TV, 방송이요, 방송. 방송은 어때요? 양방향이 되나요? 요새 뭐 인터넷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은 방송 중에서 한쪽으로만 날립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역방향 채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 방향 같은 경우는 보낼 때 오류 검출도 하면서 오류를 정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채널 보호, 채널 코딩, FEC 다 똑같은 겁니다. 당연히 얘들도 오류 검출 가능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외에 해밍, 터보 코드, 컨볼루셔널, LDPC 이거 외에도 뭐 리드 솔로몬, 폴라 뭐 아주 엄청 많아요. 예, 이런 코드를 써도 다 정답이 되게끔 제가 KC에다가 요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24년 4회 문제 9번 이 오류 검출 방식의 종류 문제 답안을 제가 건의했는데요. 오류 제어의 개념에는 오류 검출, 오류 수정, 정정이 있는데 오류 검출만을 위한 기법이 있고 또 검출과 정정이 가능한 기법이 있는데 이거 다 맞는 거다. 그래서 이거 검토해달라라고 올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제가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10번 통신 케이블의 시공 시 고려해야 하는 포설 장력에 대해 서술하시오. 신규 출제인데 비교적 점수 100점 비율이 낮습니다. 자, 정답은 포설 장력. 자, 이 풀링은 당기는 겁니다. 그죠? 예, 당기는 건데 이 텐션, 버튼 힘이에요. 포설 장력이란 통신 케이블의 시공 과정에서 케이블에 가해지는 인장력, 당기는 힘입니다. 자, 전송 품질 보장을 위해서 요 케이블 시공 시에 케이블별로 제품에 명시된 허용 장력이 있습니다. 자, 얘는 몇 킬로 이상 힘을 주고 당기면 안 돼. 라는 게 있겠죠. 그 이내로 포설 장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 정도만 쓰셔도 제가 볼 때는 4점을 충분히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시공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이 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말 그대로 당기는 어떤 긴장감, 버티는 힘입니다. 그 버티는 힘을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케이블은 망가지고 통신이 되지 않겠죠. 자, 11번입니다. 근거리 통신망의 매체 접속 제어, 맥이라고 하죠. 이 방식 중에서 토큰 패싱 방식을 CSMA CD와 비교할 때 장점 3가지, 단점 2가지를 쓰시오. 자, 우선 CSMA CD는 보통 802.3, 이더넷에 채택된 표준 맥 기술입니다. 얘는 장점이 뭘까요? 누구나 다 보낼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뭐만 하면? 충돌만 탐지하면. 근데 얘는요. 토큰 패싱이라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 버스, 토큰 링, 그 2가지가 토큰 패싱입니다. 토큰 패싱 버스, 토큰 패싱 링, 그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걸 이제 묶어서 토큰 패싱 방식을 하는데, 얘는 어떤 논리적 단위가 있죠. 토큰. 이걸 가지고 있는 노드만이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데이터를 못 보내요.
토큰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 안에서 토큰을 갖고 있는 노드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절대로 얘한테 일어나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노드의 숫자가 다 정해지면, 예를 들어 노드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의 노드가 보내는데 5ms가 걸려요. 그 순서는 돌아서 나한테 올 시간은 50ms가 되겠죠. 이렇게 어떤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아지면 당연히 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언제 뭘 보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예측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토큰의 어떤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더 먼저 보내게 만들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복잡해지겠죠. 비싸지겠죠. 그리고 토큰이 원래 이렇게 하나씩 건너간다고 쳐요. 근데 중간에 노드가 죽었어요. 그럼 토큰이 가서 뭔가 이 노드가 보내고 막 해야 되는데 토큰이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그럼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 사용권을 균등하게 부여할 수도 있고 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의 어떤 지연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단점은 보낼 게 없으면 전송료가 낭비되고 또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해지고, 복잡한 건 가격이 비싸진다는 거고요. 또 장애 검출이 어렵다. 아까 얘기했죠. 노드 하나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걸 검출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12번.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집중군해통신실이 준수해야 할 심사 기준에 대해 서술하시오. 시험에 나왔던 건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등급이었습니다. 그죠? 100등급, 1등급, 2등급. 근데 요번에 문제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그 안에 집중군해 통신실이 있는데 그 통신실이 준수해야 될 기준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사시면요, 보통 예를 들어 뭐 5단지에 사신다고 쳐요. 그러면 501동, 502동, 503동,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30동까지 있다고 쳐요. 아파트들이 쭉 있으면은 보통 이제 집중군해 통신실은 관리실에 있어요. 관리실 보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510동이라고 쳐요. 여기 요 안에 집중군해 통신실이 들어와요. KT 들어오고 SK 들어오고 U+ 들어옵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국선이라고 하죠. 국선. 전화국입니다. 전화국. 전화국에 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막 보내는 겁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네트워크 길이를 가장 경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이 집중군해 통신실의 요건이 뭐냐요, 요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가 이 동들이 많아요. 그럼 면적이 커야 되겠죠. 단지가 얼마 없어요. 면적이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통신실에서의 어떤 장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회사 생각하세요. 회사에 있는 지금이야 전산실이 별로 없는데 전산실 들어가면 어때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그 이유는 장비들이 적정 온도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온도도 상온, 상습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무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불이 나면 보호해야죠. 이 문이 방화문이어야 되고 유효 너비가 0.9, 유효 높이가 2m, 이렇게 딱 정해진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에 출입 통제 어떤 표시까지 붙어야 되는, 그게 이 집중군해 통신실이 가져야 되는 요건입니다. 굉장히 상식이지만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맞추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선 위치가 지상에 있어야 되고 출입문은 유효너비 0.9, 높이 2m 이상의 잠금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화문이어야 되고 환경관리는 통신장비, 상온, 상습. 자, 이것도요, 옛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온, 항습. 이거는 옛날 말입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항온은 온도가 항상 일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50도예요. 이게 말이 돼요? 항습, 습도가 99%예요. 얘도 항온, 항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뭘로? 상온, 상습으로. 상온은 17도에서 20도입니다.
상승 50에서 60%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상온 상습이에요. 그래서 환경관리, 여기에 상온 상습이 있어야 되고, 또 전용의 전원 설비도 들어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면적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대가 300세대냐, 1000세대냐, 아니면 2000세대를 초과하냐, 그거에 따른 면적이 달라져요. 보통 12제곱미터에서 34제곱미터. 여기에다가 뭐 방송시설이나 홈네트워크 들어간다.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런 면적이 준수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일 경우에는 단위 면적, 보통 10제곱미터당 어떤 면적이 딱 정해집니다. 그걸 준수해야 됩니다. 13번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로 용역업자는 발주자에게 감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당연합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감리 결과 보고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3가지를 쓰시오. 똑같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고, 저희 책에는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착공일 및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시공상태, 평가 결과. 요건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렇게 2가지가 더 나옵니다.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 14조에 나옵니다.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5가지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답을 이렇게 썼어요. 착공일, 완공일, 그리고 공사업자, 성명. 이러면은 12점을 다 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한 2가지만 부분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얘는 일단 배점이 높고, 또 일단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이렇게, 원래 여기 보면 이게 하나잖아요. 그죠? 이걸 나눠 쓰게 되면 왠지 점수를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저만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적재 저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법 3가지를 쓰시오. 얘도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던 겁니다. 배점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9점.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3점 전위 강화법. 아마 이 그림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접지봉이 박혀 있고, 그죠? 여기 2가 있고, 보통 여기 포텐셜, 여기 커런트. 얘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고, 또 요 사이에 전압계를 걸어서 V가 얼마인지 나오면 R은 I분의 V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3점 전위 강화법이죠. 네. 자, 이극 측정법은 뭐 얘도 표준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클램프미터, 얘는 이렇게 집게 모양처럼 생긴 걸 딱 집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통해서 저항을 재는 겁니다. 3점극 연립방정식법도 표준에 있는 거고요. 얘도 비교적 공간이 좁은 데에서 3개의 극을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인데, 이제 이걸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지난번 시험에 61.8% 범위라는 게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아마 1회 때 강의한 영상을 보면 2회 때인가요? 네.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제가 막 그랬어요. 이런 법은 없거든요. 근데 시험 그 답에는 3점 전위 강화법, 이극법, 61.8%법. 이거는 3점 전위 강화법에서 요 사이의 거리가, 요 사이, 이 C의 거리가 있고, 얘는 이 C의 61.8%가 되는 지점에 얘를 놓는다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 P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압 변동이 없는 지점에서 전압을 재고, 그 다음 전류의 값을 통해서 접지 저항을 재는 게 일반적인 3점 전위 강화법인데, 이게 여기가 만만치 않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값을 61.8%로 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접지 저항 측정 방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요걸 만약에 썼다, 이거는 틀리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희망을 빌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희망을 빌고 싶지만,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접지 저항 측정 방법에 나와 있는 표준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게 표준이에요. 이게. 이런 법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어떤 수신부의 최소 해민거리가 5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얘도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죠. 예, 100점 비율이 높은 12점, 9점, 8점. 얘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이걸 틀렸으면 조금은 좀 간당간당할 것 같습니다. 최소 해밍 거리. 자, 해밍 거리가 뭐냐면 어떤 두 심볼이 있어요. 그 비트 간에 몇 비트가 다르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최소 해밍 거리. 요걸 갖고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오류의 개수가 정해지고 또 정정 가능한 오류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얘는 뭐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 뺀 거. 5에서 하나 빼면 4가 될 것이고 정정 가능한 거는 자 2분의 b 민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요 기호가 들어갑니다. 얘는 뭐냐면 내림이에요. 내림. 예. 우리 올림, 반올림, 내림 이런 거 있죠. 2분의 5 빼기 1 2분의 4가 되니까 정정 가능한 건 9비트가 되는구나. 얘는 검출 가능한 건 4비트가 되는구나. 이게 정답이 됩니다. 16번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된 정보량이 10만 비트이고 이때 10비트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율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을 모두 기재하시오. 얘는 BR을 정확히 알고 있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전에는 이게 100만이었어요. 100만. 그죠? 근데 하나를 줄이고 좀 수를 바꿨습니다. 자, BR은 전체 보낸 비트 중에 오류가 난 비트.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하느냐? 안 됩니다. BR은 그 자체로 비율이에요. 비율. 전체 보낸 거분의 에러의 비율. 그래서 총 전송 비트가 10만이고 위에 10 이렇게 하면 0.000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뭐 세차장에서 반올림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여기 썼잖아요. 모두 기재하시오. 그러면 문제가 하나인데 해야 됩니다. 17번 어떤 정보통신공사의 표준품셈 기반으로 산출된 직접 공사비가 4천만 원이다. 직접 노무비가 1,500만 원, 또 경비가 500만 원이랍니다. 이때 재료비를 구하는 식을 쓰고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순공사비라고 해서 그죠? 노무비, 재료비, 경비입니다. 이렇게 주고 요걸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를 비워놓고 주고 오늘 문제는 뭐예요?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직접 공사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간접 공사비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죠. 여기는 요게 직접 공사비인 거고 노무비가 1,500만 원이고 또 경비가 500만 원이랍니다. 여기 들어갈 거는 2천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식을 쓰고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식에다 이렇게 쓰고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